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설품 마지막 회 제3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로테를 사랑하는 베르테르 자신의 열정을 감당하지 못해 권총으로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역근 1호부터 일런 이에게 우리들의 벗 베르테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에 겪은 특기할 만한 일에 대하여 그 자신이 쓴 자필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하고 편자는 얼마나 바랐던 것일까요? 편자의 서술에 의해 그 자신의 편지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상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수집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라야 실상 간단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 중 몇 가지 사소한 점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서는 의견도 달랐고 판단도 구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편자의 입장에서 취할 바 태도는 되도록 얻어들은 이야기를 충실히 전하고 고인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편지를 중간에 삽입하여 비록 몇 줄 안 되는 종이 쪽지라도 발견된 것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범한 사람들의 소행일진데 그 진정한 동기를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고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는 쌓이고 쌓인 욕구 불만과 이에 따르는 불쾌감이 점점 깊이 뿌리를 받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그의 심신 전체를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마음속의 흥분과 격정은 타고난 천성에 갖추어진 힘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더할 바 없는 불길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드디어는 일종의 허탈감만이 그에게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온갖 고뇌와 싸워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허탈감에서도 애써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가슴 깊이 도사린 불안 때문에 그의 정신력, 즉 쾌활한 성격이나 예리한 감수성까지도 좀 먹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과 어울려도 곧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따라서 불행해지고 이렇게 불행하여짐에 따라 그는 점점 편벽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베르토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한결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베르테르는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행복을 손에 넣은 고결하고 온근한 알베르토의 인격과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태도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베르테르는 날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저녁 때만 되면 궁색해하는 사나이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알베르토로 말하면 단시일 내에 좀처럼 성격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언제나 베르테르가 존경하여 마지 않던 그런 꿋꿋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로테를 가장 사랑하고 로테를 자랑스럽게 여겨 따라서 로테가 더할 바 없이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의아한 눈치가 보이면 곧 해명하려고 했다고 해서 또 그 경우에 단순한 수법이긴 하지만 그 소중한 보물을 아무하고도 나눠 갖기를 꺼려 했다고 해서 조금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베르테르가 아내와 함께 있으면 그는 곧 아내의 방에서 나오곤 했다는 사실을 친구들도 저마다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친구로서의 베르테르가 싫다거나 안 입고 와서가 아니라 자기가 곁에 있으면 베르테르가 조금이라도 거북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취한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로테의 아버지는 늘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는 로테에게 마차를 보내어 만나도록 했습니다. 로테는 그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첫눈이 내려 사방이 은빛 세계가 된 어느 아름다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베르테르는 로테를 뒤쫓아갔습니다. 혹시나 알베르트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게 된다면 자기가 집까지 전송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활짝 갠 날씨도
그의 어두운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압박감에 억눌려 있었으며 슬픈 환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오직 비통한 생각을 이것저것 뒤쫓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만 속에서 보내왔으며 남들도 언제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알베르토와 로테의 원만한 부부 사이를 자기가 망쳐 놓았다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는 알베르토에 대한 일종의 어렴풋한 반감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하고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을 정답고 친밀하고 만사의 애정이 깃든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분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성실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정이 난 거야. 그리하여 냉담해진 거야. 알베르트는 보잘것없는 일에 소중한 아내 이상으로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정당히 평가하고 있을까? 로테에게 응분의 존경을 바치고 있을까? 그는 로테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고 말고.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도 남는 사실이다. 그런 생각에는 이제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나와의 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내가 로테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로테에 대한 나의 애착을 동시에 자기에 대한 무언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는 나와 만나기를 꺼려한다. 나를 멀리하고 싶은 거야. 나라는 존재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다. 그는 몇 번이고 빨라지는 걸음을 멈추었다. 때로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발길을 앞으로 내딛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면서 결국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딴판으로 수렵관에 도착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그는 노인과 로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웬일인지 집안 공기가 좀 뒤숭숭해 보였습니다. 이었고 큰아들의 말에 의하니 발하임에서 농부 한 사람이 타살을 당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별로 큰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테는 노인을 열심히 달래고 있었습니다. 병을 무릅쓰고 범행의 실지 검증을 하기 위해 가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른 아침에 현관문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억측이 있었는데 피살자는 어느 과부집의 머슴으로 그 과부는 전에도 다른 머슴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머슴은 집에서 뛰쳐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르테르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입니까? 곧 가봐야겠군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곧 발라임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에 자주 환담을 나누던 그 머슴이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시체가 놓여있는 주막으로 가려면 예의 보리소 사이를 지나야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좋던 그 일대가 어쩐지 무시무시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문지방은 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웃집 사는 아이들이 곧잘 모여와 떠들며 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성실이 폭력과 살인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크다란 보리수는 잎이 다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묘지의 야트막한 담을 에워싸고 무성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던 아름다운 생울타리가 벌거숭이가 되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눈에 덮인 비석이 내다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다가 베르테르가 가까이 다가서자 벼랑간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멀리 무장한 경관의 무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범인을 잡아온다고 모두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리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역시 예측이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그 과부를 끔찍히 사랑하던 머슴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며칠 전만 해도 누적된 분노와 절망에 쌓여 여기저기 헤매는 그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이 불쌍한 사람아, 하고 베르테르는 소리치면서 그 사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나이는 베르테르를 보고 잠자코 있다가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감히 못합니다. 사나이가 주막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베르테르는 곧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섭고 강한 충격을 받아 몸도 마음도 뒤흔들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슬픔과 불만과 허탈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그 사나이를 구제하려는 말할 수 없는 욕구가 그를 휩싸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나이를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동정하고 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자기의 처지로서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납득시키려는 마음에서 범인을 변호하고 싶어 이미 열렬한 변론이 입끝에서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시 수렵관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는 도중에도 주무관에게 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속으로 되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에 들어서니 알베르트가 와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베르테르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무관에게 범인을 옹호하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주무관은 머리를 옆으로 두세 번 저었습니다. 베르테르가 모든 힘과 정열과 열성을 기울여 인간이 인간을 변호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어휘를 총동원하여 소신을 피력하였지만 말할 것도 없이 주무관은 그것에 의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무관은 베르테르에게 말할 기회도 다 주지 않고 심하게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인자를 옹호하다니 될 말이냐고 베르테르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런 것이 통한다면 모든 법률은 무효가 되고 말 것이며 국가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자기는 책임자로서 만사가 질서 정연하게 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굴복하지 않고 혹시 그 사나이가 도망치도록 협조하는 자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주문관에게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은 이것마저 거절하였습니다. 드디어 알베르트도 주무관의 편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베르테르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주무관이 안 될 말이야. 그런 사나이는 살려둘 수 없어. 하고 두세 번 말하자 베르테르는 무서운 고뇌의 표정을 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주무관의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의 서류 가운데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쪽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쪽지는 분명히 그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한 사나이여, 너는 끝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베르트가 나중에 주무관 앞에서 범인에 대하여 한 말은 베르테르를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베르테르에 대한 반감도 은근히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긴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무관과 알베르토의 말은 지당할지도 모른다고 영리한 베르테르는 일단 수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들의 견해를 인정한다면 자기의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쪽지도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그와 알베르토와의 모든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자기에게 되풀이하여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만 내 오장육부를 쥐어뜯게 할 따름이다. 나는 결코 공정한 입장에 설 수도 없다. 포근한 저녁, 눈이 녹기 시작한 날씨라 로테는 남편과 함께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베르테르가 동행이 되어주지 않아서 못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베르테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공정한 입장에서 베르테르를 비난하였습니다. 베르테르의 불행한 정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되도록 그와 멀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제발 부탁이오. 당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구려. 남들의 눈도 있지 않소. 벌써 여기저기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하였소. 로테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침묵이 알베르트에게는 못마땅하였던지 그 후로는 아내에게 일체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내가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써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가 그 불쌍한 사나이를 살리려고 애쓴 헛된 노력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의 마지막 불꽃이었다고나 할까. 그는 날로 고뇌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갈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범인 자신이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베르테르 자신이 반대 증인으로서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서는 거의 실신할 뻔하였습니다. 전에 베르테르가 근무 생활 중에 그가 겪은 모든 불쾌한 일들, 공사와의 불화에서 싹튼 안 잊고 온 감정, 그가 저지른 모든 과오, 비위가 상하던 여러 가지 모욕 등이 그의 마음속을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이 모든 두통거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일에 손을 대려고 하여도 좀처럼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니 장래의 희망은 모두 끊어지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끝없는 정열에 완전히 몸을 내맡기고 사랑하는 여자와의 슬픈 교제를 언제까지나 끊지 못하고 드디어는 그녀의 안정된 생활마저 교란시키고 희망도 목적도 없는 일에 무리하게 정력을 다 바치고는 날로 비참한 종말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 혼란과 정열, 그의 거칠 줄 모르는 몸부림과 끈덕진 노력, 삶에 대한 권태, 이 모든 것에 대하여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터이므로 여기 수록하려고 합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빌헬름, 나는 지금 마귀에게 쫓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에 놓여 있소. 그런데 때때로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심 같은 것도 아니오. 영문 모를 그 무엇이 내 마음 속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라오. 그리하여 이놈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목을 졸라매는 거요. 그 괴로움, 그 쓰라림. 그럴 때면 나는 인간을 적대시하는 이 계절의 처참한 밤의 풍경 속을 헤매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밖에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이었소. 갑자기 눈이 녹아내리는 날씨가 되어 강물이 범람하고 개울마다 넘쳐 빌하임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는 물에 잠겨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 골짜기를 나는 전부터 무척 좋아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나는 집을 뛰쳐나갔소.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나타났소.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사나운 물줄기가 달빛 속에 소용돌이치고 밭도 목장도 생울타리도 온통 물에 뒤덮여 그 널따란 골짜기 상류부터 하류까지 바람결에 물결이는 성남 바다처럼 되어버렸소. 이었고 먹장 구름에 숨어있던 달이 나타나자 눈앞에 가로놓인 물바다는 처절할 정도로 달빛에 반사되어 소용돌이치며 울부짖는 것이었소. 나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억제할 길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10년을 향하여 길게 숨을 들이켰다오. 깊이 깊이. 그리하여 내 고뇌와 슬픔을 물속에 물결과 함께 흘려보내고 씻어버리려는 환희에 쌓여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오. 아, 그러나 발을 이 땅 위에서 떼고 이 모든 괴로움을 송두리째 끊어버릴 수는 없었소. 내 모래시계의 모래는 아직도 다 없어진 것은 아니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소. 아, 빌헬름이여, 저 질풍으로 구름을 갈갈이 찢어 대홍수를 일으키기 위하여는 나는 나의 인간적 존재쯤 기꺼이 내던지고 싶었소. 아, 이런 큰 환희는 언젠가 얽매인 몸에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어느 무더운 날 로테와 함께 산책하던 길에 잠깐 쉬어 간 일이 있는 버드나무 그늘을 슬픈 마음으로 내려다보았소. 역시 거기도 물이 범람하여 그 버드나무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소. 빌헬름, 로텐의 목장과 수렵가는 어찌 되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소. 그리고 우리들의 정자는 지금쯤 사나운 물결에 휩쓸려 볼품없이 파괴되었을 것이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 집 가축의 우리나 목장이나 혹은 영다라는 꿈을 꾸듯이 과거의 햇살이 온몸에서 반사되었던 것이요.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탓하지 않소. 나에게는 손수 목숨을 끊을 만한 용기가 있으니까. 그를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음이 가까운 가엾은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길게 편케 하려고 나무의 집 울타리에서 나뭇가지를 끌고 문 앞에 서서 빵을 구걸하는 노파와 같은 몰골을 하고 앉아 있었소. 12월 14일. 어찌된 영문일까? 사랑하는 보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놀라고 있소.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신성하고 순결하며 남매 사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소. 일찍이 내가 그녀에게 망측한 욕망을 품은 일이 있었던가. 나는 맹세하지는 않겠소마는 그런데 이 어인 꿈일까? 이렇게 상반되는 작용을 어떤 불가사의한 힘의 조화로 돌리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보오. 지난밤에 일어난 일이었소. 나는 생각만 해도 전신이 떨리오. 나는 로테를 가슴에 꼭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오. 내 눈길은 그녀의 황홀한 눈빛을 정신없이 보고 있었소. 하느님이여, 지금도 나는 이 벅찬 환희를 가슴 가득한 그리움으로 되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로테여, 나는 막바지에 도달했소. 감각은 혼란에 빠지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나는 사고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소.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괴어 있고 어디를 가나 기분이 언짢기만 하오.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도 기분이 좋기도 하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소. 이제 나는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이러한 존경 속에서 베르테르는 목숨을 버리려고 결심을 점점 굳혀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테의 곁에 돌아온 후에도 그 결심은 거의 마지막 기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급하게 굴거나 경솔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냉철한 결단을 내려 그 결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의나 마음의 갈등은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라고 짐작되는 한 장의 종이 쪽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날짜는 씌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존, 그녀의 운명,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한 그녀의 동정은 잿더미가 된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최후의 눈물을 빚어내고 있소. 장막을 쳐들고 그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일은 끝나는 거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주저하고 겁을 내는 것일까? 그 속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럴까?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일까? 어쨌든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는 혼란과 암흑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작용의 특징인 것 같소. 그는 끝내 비애와 점점 정이 들고 친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결심은 드디어 확고부동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친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이중의 뜻이 담긴 편지가 다만 증언을 해줄 뿐입니다. 12월 20일. 빌헬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오. 확실히 당신의 말이 맞소. 나는 이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당신네들한테로 돌아오라는 제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소. 나는 조금 더 빙 둘러서 가고 싶소. 더욱이 추위가 계속되고 길이 좋아질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를 데리러 온다니 대단히 고맙긴 하오. 그러나 2주일만 기다려 주오. 그동안에 내가 편지로 자세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오. 무엇이든 다 잊기 전에는 따지 않는 것이 좋다오. 2주일 전과 후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 말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말씀드려 주오. 동시에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해주오.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도리어 슬프게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오. 그럼 잘 있소. 친애하는 보시오. 하늘이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이 점의 로테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남편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가엾은 베르테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자라면 그녀의 마음씨를 추측하여 그녀와 거의 똑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그녀는 베르테르를 멀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겠다고 혼자서 결심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기를 망설였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베르테르를 아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베르테르에게 얼마나 쓰라린 일이며 거의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녀는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그녀는 언제나 침묵을 지켜왔지만 남편 역시 그런 일에 대하여는 입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로서도 남편의 이런 심정에 못지않은 굳은 결의를 자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남편에게 증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실린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쓴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인 일요일이었지만 저녁에 그는 로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침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온 몇 가지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퍽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갑자기 문이 열리며 촛불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타나면 천국에라도 간 듯이 황홀해지던 시절 말입니다. 그녀는 선생님도 하면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아름다운 미소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얌전히만 굴면 선물을 받게 돼요. 긴 초와 그 밖에 다른 것도. 얌전하게 굴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하고 베르테르는 크다란 소리로 반문하였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하라는 거요, 로테? 목요일 저녁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이므로 아버지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각 선물을 받게 돼요. 그때 선생님도 오세요. 하지만 그전엔 안 돼요. 베르테르는 그만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했어요.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려거든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는 로테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한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고 입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로테는 그 말 한마디가 베르테르를 얼마나 무서운 외골오로 몰아넣었는지를 곧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화제를 던져 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람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로테. 2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르테르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베르테르 씨, 앞으로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잖아요. 또 만나 주셔야 하고요. 다만 정도껏 해주십사 할 뿐이에요. 선생님은 왜 그런 과격한 성격과 무엇이든 뿌리를 뽑고야 말려는 정열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진정하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정도껏 해주세요. 선생님의 인격이나 학식이나 재능이 선생님에게 얼마나 크다란 보람을 제공해 주는지 잘 아시지 않아요? 대장부다워야 해요. 선생님에게 동정이나 베푸는 것이 고작인 저와 선생님에게 동정이나 베푸는 것이 고작인 저와 같은 여자에게 이런 슬픈 애착을 가지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처참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몸을 망치려고 하세요. 왜 하필 저라야 해요? 이미 딴 남자의 소유가 된 저라야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에요. 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런 소원을 품게 하지 않나 싶어서요.
베르테르는 정신이 나간 듯한 매우 못마땅한 그런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아까부터 그녀가 잡고 있던 자기 손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역시 현명하시군. 알베르트가 일러준 꾀인 모양이지요. 굉장히 약은 방법이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넓은 세상에 왜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겠어요. 마음 먹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벌써부터 선생님께서 고집스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용단을 내리세요. 어디 여행이라도 하시면 틀림없이 기분이 풀리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훌륭한 상대자를 찾아내어 데리고 돌아오세요. 그리하여 진정한 우정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인쇄하여 여기저기 가정교사들에게 배부해주고 권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로테, 조금만 더 나를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곧 만사가 끝날 터이니. 베르테르 씨,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이리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네? 베르테르가 대답을 하려는데 마침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로 개명적인 인사를 나누고 어색하게 나란히 서서 한참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싱거운 이야기를 몇 마디 던지다가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알베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에 부탁해둔 일을 몇 마디 물어보고 로테가 아직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한두 마디 이야기를 더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베르테르에게는 차디차게, 아니 매우 냉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방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럭저럭 8시까지 망설이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불쾌감과 불만감이 점점 더 심하여 결국 식사 준비를 하는 기미를 보고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식사를 함께 나누자면서 붙잡았으나 베르테르의 귀에는 인사치레로만 보여 고맙다고 쌀쌀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하인이 불을 켜들고 안내하려고 하자 그의 손에서 불을 받아들고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끝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옷을 입은 채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1시쯤 해서 하인이 구두를 벗기려고 방에 들어와 보니 여전히 쓰러진 채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구두를 벗기게 한 다음 내일 아침에는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그는 로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죽은 뒤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편지를 단번에 내려 쓰지 않고 끊어서 쓴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순서대로 군데군데 삽입해 나가려고 합니다. 로테여, 드디어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되도록 낭만적인 과장을 빼고 냉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바로 그날 아침에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무렵에는 사랑하는 로테여, 나는 이미 차디찬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모르던 불행한 사나이의 굳어버린 시체를 덮고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엔 무척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밤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으려는 결심이 확정된 것은 바로 어젯밤 일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흥분한 나머지 당신을 뿌리치다시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축혀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곁에서 희망도 즐거움도 맛볼 수 없는 나의 존재가 소름이 끼치도록 느껴졌을 때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넋없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저에게 마지막 위안으로서 쓰디쓴 눈물을 주셨습니다. 무수한 계획과 무한한 기대에 나는 미친 듯 하였습니다. 이었고 마지막으로 죽어버리자는 최후의 결단 하나가 확고부동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죽자는 생각만이 굳게 완전한 힘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굳혀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당신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테, 나는 끝내 잠자코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로테여. 갈갈이 찢어진 나의 가슴 속에서는 난 몰래 이런 생각이 미친 듯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죽일까? 당신을, 아니 나를. 역시 내가 가야지. 당신이 어느 아름다운 여름철 해질 무렵에 혹시 산에 오르게 되면 내가 그토록 즐겨 그 골짜기로부터 자주 걸어 올라오던 일을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 내 무덤을 바라보고 그 위에 무성한 풀들이 저무는 햇살을 받아 바람에 나무끼는 광경을 보아주시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을 때는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는데 지금 나는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는 아침 10시경에 하인을 불러 2, 3일 후에 여행을 떠날 터이니 옷을 손질하고 짐을 꾸릴 준비를 해놓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는 데는 잊지 말고 계산서를 청구하고 빌려준 책 몇 권의 책도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얼마씩 원조해온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2달치를 한 몫에 각각 배당한 액수대로 선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식사가 끝나자 곧 말을 몰아 주무관을 찾아갔으나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모든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베르테르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마구 덤벼들며 내일하고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한 밤만 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러 로테 누나한테 간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하고 그 조그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제잘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하고 한 밤만 더 자면 하고 베르테르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뜨거운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었고 떠나려는데 제일 꼬마 사내 아이가 베르테르의 귀에다 입을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귀엔 말인즉 형들이 예쁜 연하장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한 장은 아빠에게 쓰고 또 한 장은 롯데 누나와 매부한테 쓰고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한테도 설날 아침에 한 장 드릴 작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베르테르도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들에게 각각 돈을 얼마씩 쥐어주고 아버님께 인사를 여쭈어 달라고 말한 다음 말을 타고 눈물이 걸썽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오후 5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녀에게 밤중까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하인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책이나 속옷은 아래층에서 트렁크에다 넣고 옷은 부대에 넣어서 머리 쪽을 꿰매 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로테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실려있는 마지막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내가 찾아오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나 비로소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 로테,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련한 눈물로 그것을 적실 것입니다. 나는 단행하겠습니다. 단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일단 결심을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로테는 이상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베르테르 자신도 자기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베르테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알베르트에게도 슬쩍 비쳤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볼 일이 있어서 이웃에 사는 어떤 고관집에 말을 타고 가서
그날 밤은 거기서 묵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테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동생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현재 남편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성실성, 그리고 온순하고 믿음직스러운 인품에 대하여는 알고도 남는 바였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진심으로 남편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실한 아내라면 그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이 미리 정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 자신과 아이들에게 언제까지나 소중한 존재임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한편 그녀로서는 베르테르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사귀게 되었을 때부터 서로 의사가 상통하였으며 오랫동안 교제에 오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녀가 흥미있게 느끼거나 생각한 것은 모두 베르테르와 공감하는 버릇이 생겨 만일 그가 자기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린다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뚫릴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럴 때 베르테르가 자기 오빠라도 되었으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그와 자기 친구를 결합시킬 수만 있어도 그와 알베르토의 사이를 종전대로 회복시킬 수 있으련만. 그녀는 자기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어딘가 난점이 있어서 베르테르와 어울릴 만한 친구는 하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베르테르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은밀히 바라고 있는 진정한 소원임을 뚜렷이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기는 그를 차지할 수 없으며 또 차지하여서도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언제나 쾌활하게 처신하던 그녀도 이제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잃고 일종의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재어돌고 먹구름이 눈을 덮었습니다. 어느덧 6시 반쯤 되었을 때 그녀는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자국 소리와 자기를 찾는 목소리가 또렷이 귓전에 울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에는 그가 찾아왔다고 해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당황하여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일이 없는데요. 하고 베르테르는 대답하였습니다. 약속은 안 했어도 저의 청을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하고 그녀는 항의를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두 사람의 평온을 위해 그렇게 청을 드렸던 거예요. 막상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무엇을 찌끄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한여를 시켜 친구들을 몇 명 부르러 보냈을 때에도 대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갖고 온 몇 권의 책을 내놓고 다른 책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어서 와 주었으면 싶기도 하고 아예 오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였습니다. 이었고 한여가 돌아와서 두 친구분이 다 볼 일이 있어서 오기 어렵겠다는 전가를 하였습니다. 로테는 한여에게 바로 다음 방에서 뭔가 일하라고 이를까도 하였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그만두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로 미뉴에트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잘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파에 앉은 베르테르의 곁에 가서 태연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뭐 적당한 읽을 거리라도 없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왜 선생님이 오시안의 시를 몇 편 번역한 것이 있잖아요. 저 서랍 속에 들어 있어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나 그 뒤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었어요. 베르테르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원고를 꺼내어 손에 들었을 때 온몸이 짜르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으려니까 눈물이 먼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스름 밤하늘의 별이여, 너는 선역에서 찬란히 반짝이며 빛나는 이마를 구름 밖으로 축혀들고 어이젓이 언덕을 넘어가누나. 너는 무엇을 찾기에 거친 벌판을 눈여겨보느뇨. 사나운 바람도 자고 멀리서 계곡물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출렁이는 물결은 바위를 희롱하고 파리떼 윙윙거리며 벌판을 날아간다. 너 눈부신 빛이여, 무엇을 찾느뇨. 너는 눈웃음을 치며 흘러가는구나. 흐르는 물결은 기꺼이 너를 껴안고 사랑스런 머리카락을 씻어주누나. 잘 가거라 고요한 별빛이여, 어서 나타나거라 너 오시안의 혼이 깃든 별빛이여. 너는 힘차게 나타나누나. 세상을 떠난 벗들이 눈에 선하여라. 그들은 생존에 있던 지난날처럼 로라의 황야에 모여드누나. 핑가르는 안개에 젖은 기둥처럼 나타나고 부하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네. 보라, 노래하는 시인들을. 백발이 성성한 울린, 체구가 당당한 리노, 사랑스러운 가인 알핀. 그리고 그대 고요히 탄식하는 미노나, 그대들 나의 친구여. 셀마성의 축제 이후 그대들은 얼마나 변하였느뇨. 그날 산들거리는 봄바람이 언덕을 넘어와 고요히 속삭이는 푸성기를 번갈아 흩날리듯 서로 다투어 노래했었지. 그때 미노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나타났네. 지그시 감은 눈에는 눈물이 괜채 그녀의 머리칼은 언덕에서 불어오는 심술궂은 바람결에 휘날리고 그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자 용사들의 가슴은 슬픔에 젖어 그들은 몇 번이고 살갈의 무덤을 바라보고 살결 하얀 콜마의 어두운 집도 때때로 굽어보누나. 슬프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던 콜마는 그 언덕 위에 버림을 받았나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탄식하누나. 살가르는 온다고 약속했으나 누리엔 어둠 깔렸으라. 듣거라. 언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콜마의 저 노랫소리를. 콜마, 밤이로다. 나는 홀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언덕에 버림을 받았노라. 바람은 산속에서 울고 냇물은 울부짖으며 바위 위를 흘러내린다. 이 언덕에 버림을 받은 나에게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구나. 달아, 어서 구름을 헤치고 나오너라. 별이여, 나타나다오. 너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사람에게로. 이제 그는 줄을 푼 활을 옆에 놓아두고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는 곁에서 사냥에 지쳐 쉬고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여기 개울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노라. 물결 소리, 비바람 소리만이 소란을 피울 따름. 사랑하는 그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나의 살가르는 어서 오지 않느뇨. 벌써 기약을 잊었느뇨. 저기엔 바위와 나무, 여기엔 콸콸 흐르는 물결. 밤이 깊어오면 그대는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건만 아, 나의 살가르는 어디서 헤매느뇨. 그대 오시면 저 오만한 아버님과 오라비를 버리고 나와 함께 도망치려 했건만 오랜 세월을 두고 그대와 나는 적이었건만 그대와 나는 이토록 정답도다. 아, 살가르여, 잠시 조용해다오. 오 바람이여, 잠시 고요히 흘러다오. 시냇물이여, 내 목소리 골짜기를 울리며
헤매이는 그대에 들리도록. 살가러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나요. 여기 나무도 바위도 있소. 내 사랑 살가러여 내가 있소. 그대는 어이하여 오기를 망설이느뇨. 보라 저기 달이 나타났다오. 냇물은 골짜기에 반짝이고 잿빛 바위들이 언덕 위에 솟아있건만 그 봉우리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가 온다고 앞장서서 꼬리치는 사냥개 한 마리 없네. 나만 홀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누나. 저 아래 벌판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이뇨? 혹시 사랑하는 그대일까? 아니면 내 오라비일까? 오 보시오, 말하여 다오. 그대들은 대답이 없구나. 내 가슴은 이토록 설레는데 그대들은 이미 죽었도다. 그대들의 칼은 싸움터에서 벌겋게 물들었도다. 오 오라비여 어찌하여 나의 살가르를 죽였느뇨. 오 살가르여 어찌하여 나의 오라비를 죽였느뇨. 그대들 둘이 다 내게는 소중한 분이었건만. 오 그대들은 언덕 위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유난히 뛰어났었지. 싸움터에서는 얼마나 용감하였던가. 대답해 다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사랑하는 이여, 그리운 오라비여. 그러나 그대들은 말이 없구나. 영원토록 말이 없구나. 영원토록 말이 없어라. 그대들의 가슴은 흙덩이처럼 차갑구나. 언덕배기 바위 위에서 비바람 몰아치는 산봉우리에서 말하여 다오. 망령들이여 말하여 다오. 어찌 내가 두려워하리. 그대들은 어디로 시로 갔느뇨. 산속 어느 동굴에서 그대들을 찾을 수 있느뇨. 바람결에 귀를 기울여도 가날편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언덕 위 비바람에 귀를 기울여도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구나. 나는 탄식하며 여기 앉아 있노라. 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침을 기다리노라. 어서 무덤을 파헤쳐 다오. 그대들 죽은 자의 벗돌이여. 그리하여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다오. 나의 목숨은 꿈결처럼 사라져 가노라. 어찌 나 혼자 비겁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 나는 친구와 함께 살리라. 바위에 부딪혀 울부짖으며 흐르는 냇가에서 밤이 언덕 위에 찾아오고 바람이 벌판에 몰아칠 때 나의 넋은 그 바람을 타고 그리운 친구들의 죽음을 서러워하여라. 사냥꾼들은 음막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귀가 솔깃하리라. 돌아간 친구들을 서러워하는 내 목소리는 감미롭고 아름답게 울림으로 둘 다 내게는 사랑스러웠노라. 내게는 몹시도 소중한 분이었노라.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노라. 오 미노나여, 상냥하고 수줍은 아가씨여. 우리들은 콜마를 위해 눈물 흘리고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었노라. 울리는 류트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앓히는 노래를 불러주었노라. 그 노랫소리 그리움에 떨고 리노의 가슴에선 불꽃이 튀었노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좁은 무덤 속에 잠들고 그들의 목소리는 셀마 성에서 사라졌노라. 두 용사들이 쓰러지기 전에 울리는 사냥에서 돌아와 언덕 위에서 둘이 다투어 부르던 노래를 들었노라. 부드럽고 서러운 그들의 노래를. 두 사람은 용사 중의 용사. 용감한 모랄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그의 영혼은 핑갈의 그것과 같았노라. 그의 칼은 오스칼의 그것과 같았노라. 그러나 그는 싸우다 죽었도다. 어버이는 슬픔에 잠기고 누이는 눈물을 흘렸노라. 용감한 모랄의 누이 미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노라. 미노나는 울리는 노래가 들려오자 물러갔노라. 비바람을 예측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구름 속에 감추는 선역 하늘의 달과도 같이.
나는 그 구슬픈 노랫소리에 울림과 함께 류트를 탔노라. 로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는 눈물과 함께 베르테로의 시 낭독은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원고지를 집어던지고 로테의 손을 꽉 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테는 다른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어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고귀한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자신들의 불행을 찾아보고 서로 공감하여 눈물과 눈물이 한데 엉켜 흘렀습니다. 베르테르의 입술과 눈은 로테의 팔에서 불타올랐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온몸이 찌르르 하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괴로움과 동정심이 납덩이처럼 그녀를 휩싸고 온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려 흐느끼면서 다음을 계속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습니다. 그는 종이 쪽지를 다시 집어들고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바람이여, 어찌하여 너는 나를 깨우느뇨. 너는 정답게 소곤거리는구나. 나는 하늘의 물방울로 그대를 적셔 주노라 라고. 그러나 내가 시들어 버릴 때도 가까웠노라. 내 잎사귀들을 떨어뜨릴 폭풍우는 가까이 불어오도다. 내일이면 찾아오리라. 일찍이 내가 젊고 아름답던 지난날의 나를 본 나그네가. 그는 나를 찾아 벌판을 헤매리라. 그러나 나는 찾아내지는 못하리. 이 식구의 거센 힘이 베르테로의 마음을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힌 채 로테 앞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붙잡아 자기의 눈두덩과 이마에 눌러 대었습니다. 그러자 베르테로의 무서운 계획에 대한 예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두 사람의 뺨과 뺨이 서로 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계가 송두리째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팔로 그녀의 허리를 휘감아 그녀를 껴안고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얼굴을 돌리면서 숨막히는 듯한 외마디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맥 풀린 손으로 자기의 가슴에서 그를 뜯어 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고귀한 감정이 깃들인 침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는 거역할 수 없어 그녀를 팔에서 풀어주고 힘없이 그녀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뿌리치듯 일어나 애정인지 분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산란한 마음으로 온몸을 떨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르테르 씨,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 불쌍한 친구에게 애정이 넘치는 눈길을 보내면서 옆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내밀기는 하였으나 차마 그녀를 붙잡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땅바닥에 쓰러진 채 실신한 사람처럼 반시간이나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웬 인기척에 그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녀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하녀가 사라지자 조그마한 옆방 문 앞에 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로테, 로테, 꼭 한마디만 하겠소. 작별 인사만이라도. 그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한동안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는 거듭 간청을 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훌쩍 문 어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안녕 로테, 영원히 잘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거리의 성문까지 걸어왔습니다. 문지기는 전부터 얼굴을 아는 처지라 아무 말 없이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11시경이 되어서 다시금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인은 베르테르가 모자를 밖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참견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잠자코 주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자는 며칠 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허리의 바위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에 그가 용케 굴러떨어지지 않고 바위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베르테르는 침대에서 한숨 푹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시키는 대로 하인이 커피를 끓여가지고 방에 들어가 보니 그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테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눈은 이제 더는 햇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안개까지 끼어 태양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슬퍼해 다오, 자연이여. 너희 아들, 너희 친구, 너희 애인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고 있다. 로테,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라고 자기에게 다짐해 보는 이것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어렴풋한 꿈결에 가깝다고나 할까. 마지막 아침. 로테, 나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기운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이면 수족을 축 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죽음에 대하여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잠꼬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삶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로테여. 그런데 이 몸뚱이가 한순간에 헤어지고 떨어져 버리다니. 그것도 영원히. 그런 일이, 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요? 어떻게 당신이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연히 살아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라져 버리다니.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공허한 목 울림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주지 않습니다. 죽음, 로테, 내가 차디찬 흙 속에 묻히다니. 그 갑갑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나에게는 여자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고독한 소년 시절에 내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유해를 따라 묘지까지 갔었습니다. 구덩이에 관을 내려놓고 밑에서 밧줄을 뺐습니다. 이었고 첫 번째 삽이 흙을 떠 얹으니까 관 뚜껑이 불안한 듯이 둔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삽질을 하는 동안 그 둔한 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관은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만 무덤 옆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가 덜미를 잡혀 휘청거리고 결박을 당하고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죽음, 그리고 무덤. 이런 말들을 나는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 어제 일을 용서하시오. 거듭 용서하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어야 할 것인데, 오, 나의 천사여.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의심의 그림자도 없이 나의 깊은 마음속을 꿰뚫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기쁨의 정이 내 마음의 맨 밑바닥으로부터 활활 타올랐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거룩한 불꽃은 아직도 내 입술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환희가 내 가슴 속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아,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이 어린 첫 눈길에서, 처음 나는 악수에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나 알베르트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열병과 같은 의욕으로 기가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 거북한 회합에서 나에게 말을 건넬 수도 손을 내밀 수도 없었을 때 당신은 나에게 한 송이 꽃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 꽃송이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입증하는 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인상도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믿음이 두터운 신자에게 증거로서 보여준 신의恩寵에 대한 감격이 신자의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지듯이.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내가 당신의 입술에서 맛보고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팔로 당신을 껴안고 이 입술은 당신의 입술에 부딪혀 바르르 떨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테, 영원토록. 알베르트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 그것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알베르트의 품에서 당신을 빼앗는다는 것은 죄가 될 테지요. 죄, 좋습니다. 나는 그 형벌을 나 자신에게 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천국의 기쁨을 남김없이 맛보고 생명의 향유와 권능을 내 가슴 속에 들이켰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나의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오, 로테여, 나는 먼저 갑니다. 나의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곁으로 가서 하소연하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실 테지요. 당신이 오면 나는 뛰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보시는 앞에서 당신을 포옹하고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무덤길에 와서 내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가게 마련입니다.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만날 테지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내렵니다. 그리하여 그 어머님께 내 심정을 모조리 털어놓으렵니다. 당신을 꼭 닮으신 어머님께. 밤 11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인은 그가 말을 끌고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쪽지를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권총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부디 안녕히 계시기를. 사랑스러운 로테는 그 전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예견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맑게 흘러내리던 피가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하여 아름다운 심장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은 베르테르와의 포옹에서 일어난 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뻔뻔스런 태도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녀가 놓여있는 현재의 위치와 아무 끄리낌 없는 순진성과 자기 자신의 신뢰감에 의존하여 살아오던 지난 날을 비교해보고 느끼는 불만이었을까요? 그녀는 남편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실 그대로 고백해도 뒤가 캥기는 일은 없지만 막상 고백한다는 것은 마음거리는 사건이어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좋을까? 게다가 그들 부부는 베르테르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로테가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리고 이런 공교로울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고백해도 좋을까? 베르테르가 찾아왔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알려주어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추태를 벌였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으랴. 남편이 끝까지 자기를 정당한 눈으로 보고 조금도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으리라고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여태까지 남편에게 수정과 같이 혹은 투명한 유리처럼 언제나 솔직히 아무 끄리낌 없는 태도를 취해왔고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무엇 하나 남편에게 숨긴 일도 없었고 숨기지도 못했지 않았는가. 로테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곤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놓쳐버린 베르테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대로 보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를 잃어버린 베르테르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녀는 그동안 분명히 의식할 수는 없었으나 남편과의 사이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갈등이 이때 얼마나 가슴을 압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별 있고 선량한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견해 차이로 피차가 침묵을 지키면서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날로 얽히고 설켜 위태로운 순간에 이르러서도 멍울진 그 매듭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두터운 애정으로 하여 두 사람이 본래대로 가까이 지냈던들, 그리고 서로의 애정과 관용을 더 굳게 했던들, 또한 서로가 속 시원히 흉금을 틀어놓았던들, 아마도 이 친구들은 구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특수한 사정이 곁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즉 베르테르가 보낸 편지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그의 이러한 견해를 공박해 왔습니다. 로테와도 이 점에 대하여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알베르트는 자살 행위에 대하여 큰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어느 때는 그의 성격에 전혀 없었던 신경질까지 종종 부리면서 자기는 그러한 의도가 진지한 것인지 자기는 대단히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농담 비슷이 그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로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의 말은 한편 로테가 그런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 그릴 때에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습니다. 로테는 당황하여 급히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알베르트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처에 사는 그 고관이라는 자를 만나보니 완고하고 소심한 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고 가는 도로가 나빴던 것도 그를 불쾌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별일이 없었느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로테는 얼결에
베르테르가 어제 저녁에 왔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어디서 편지 온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편지 한 통하고 소포가 자기 방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의 곁에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고결한 마음씨와 애정과 친절을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남편한테로 가보고 싶어 일감을 손에 들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소포를 끄르고 동봉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몇 가지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도 있는 눈치였습니다. 로테가 몇 마디 묻는 말에 그는 간단히 대꾸하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1시간쯤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로테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사 남편의 기분이 좋은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끄림칙한 마음을 남편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그 슬픔을 감추기 위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베르테르가 심부름 보낸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소년은 갖고 온 쪽지를 알베르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태연스럽게 로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권총을 내주구려 하고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기 바란다고 주인 양반에게 전해주게. 로테는 번갯불에라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벽 앞으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만일 남편이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재촉하지 않았던들 더 오래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소년에게 그 불길한 무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이 집에서 나가버리자 그녀는 일감을 집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필경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밑에 엎드려 어젯밤 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그리고 걱정된다는 것도 차라리 모두 고백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별로 소용이 없을 성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을 설득하여 베르테르한테 가게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침 로테의 마음씨 좋은 친구 하나가 잠깐 무엇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곧 돌아가려다가 그대로 머물러 주었기 때문에 식사 때는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리저리 화제를 돌리면서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권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내주더라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좋아하며 받았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식사를 하라고 이르고 자기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권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권총의 먼지를 털어주셨다지요. 나는 1000번이나 그 권총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만졌던 물건이니까요. 하늘의 정령이시여, 그대는 이렇게 내 결심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테여, 당신이 이 무기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실은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군요. 나는 심부름을 보낸 소년에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당신은 권총을 내줄 때 떨고 있었다지요. 잘 가란 말 한마디 없이. 너무합니다. 설마 나를 영원히 당신과 결합시킨 그 순간 때문은 아니겠지요. 그 때문에 나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로테, 1000년이 지나도 그때의 인상은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 마음을 불사르고 있는 사나이를 당신은 결코
미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식사가 끝나자 베르테르는 소년에게 모든 짐을 남김없이 꾸리게 하고 많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왔다가 비가 오는데도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 백작댁 정원과 그 주위를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이었고 어둠이 찾아들 무렵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빌헬름,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보고 돌아왔소. 그럼 잘 있소.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오. 빌헬름,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내 물건은 전부 정리해 놓았소. 부디 안녕. 우리는 더욱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알베르트 씨, 당신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나는 당신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고 당신네들 부부 사이에 불신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오, 나는 죽음으로써 당신네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알베르트 씨, 그 천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내리시기를. 베르테르는 그날 밤 많은 서류를 난로에 집어넣고 남은 몇 개의 서류 보따리를 빌렐름 앞으로 봉인을 하여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짤막한 논문과 단편적인 감상문도 들어있었습니다. 밤 10시쯤 해서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불을 더 지피도록 이르고 포도주를 한 병 가져오게 한 다음 하인들어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의 방은 문지기의 방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었습니다. 하인은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르테르가 아침 6시 전에 우편 마차가 집 앞까지 올 것이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11시 지나서 주인은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내 마음도 조용합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아늑한 기분과 힘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들창가로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로테여, 나는 바라봅니다. 황급히 지나가는 구름을 통하여 아직도 영원한 하늘가에 반짝이는 별들을. 너희들은 결코 지상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 너희들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큰 곰자리의 수레처의 별들이 보입니다. 모든 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별입니다. 밤늦게 당신과 헤어져 당신의 집을 나서면 언제나 저 별은 하늘가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별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매혹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끔 두 손을 축혀들고 그 별을 가리키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거룩한 표식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나에겐 오 로테여, 당신을 생각해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애워싸고 있나 봅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신성한 당신의 손이 닿는 것이라면 남김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 왔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된 실루엣 그림을 당신에게 나의 유물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로테, 아무쪼록 소중히 간직해 주시오.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왔을 때 나는 언제나 그것에 수없이 입을 맞추고 수없이 윙크를 보냈던 것입니다. 나의 시체는 당신의 아버님에게 거두어 주십사 하고 편지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2그루의 보리수가 서 있습니다. 안쪽 구석 밭을 면한 곳입니다. 그곳에 나를 묻어주시오. 아버님께서는 나의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도 부탁드려 주시오. 나는 믿음이 두터운 기독교 신자들에게 내 시체를 구태여 불행한 자들의 곁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손으로 길바닥이나 외로운 골짜기에 묻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나 레비인들이 묘소 앞에서 내 명복을 빌며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롯해여, 나는 죽음을 들이킬 이 차디찬 무서운 잔을 겁내지 않고 손에 들겠습니다. 당신이 손수 내어준 잔입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이것으로 채워집니다. 죽음의 쇠문을 두들기면서도 이렇게 냉정하고 태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롯해여, 당신을 위해 나를 희생시킬 수 있다니, 당신의 생활이 안정되고 즐거움을 당신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나는 용감하게 또 기꺼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새로운 백배의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극히 소소의 고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롯해, 나는 이 옷을 입은 채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이 다 성스러워진 옷이니까요. 이것도 아버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관일을 떠돌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를 뒤지지 않도록 하시오. 이 분홍빛 리본은 일찍이 당신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의 가슴에 달고 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1000번이라도 키스를 해주시오. 그리고 그들의 불행한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오. 귀여운 아이들, 나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싸고 놀던 아이들. 나는 얼마나 당신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던가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리본도 함께 묻어주시오. 내 생일날 당신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나는 얼마나 탐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정해 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탄환은 재어놓았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롯해여, 안녕. 이웃 사람 하나가 화약의 섬광이 비치자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지만 곧 조용해졌으므로 더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에 하인은 불을 켜들고 주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권총이 떨어져 있었으며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주인의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목에서 카랑카랑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급히 의사를 부르러 뛰어갔습니다. 그 길로 알베르트에게도 달려갔습니다. 롯해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자 곧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남편을 깨워 일으켜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은 통곡을 하면서 떠덤거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롯해는 실신하여 남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도 불쌍한 베르테르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이미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맥박은 간신히 뛰고 있었으나 벌써 사지는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탄환이 오른쪽 눈을 뚫고 머리를 관통했던 것입니다. 내수가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팔뚝 정맥을 베어 보았습니다. 피가 솟아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아 방아쇠는 아마 책상 앞에 앉은 채 당겼나 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몸부림을 치면서 의자 주위를 뒹군듯 싶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을 향해 맥이 풀린 채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 이웃과 나아가서는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베르트가 들어섰습니다. 베르테르는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폐만이 아직도 들먹이며 약하게 또는 강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포도주는 한 잔만 마셨을 뿐입니다. 에밀리아 가로띠 레싱의 희곡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의 놀라움과 로테의 비탄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늙은 주무관은 소식을 듣자 말을 몰아 달려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베르테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아이들도 아버지의 뒤를 쫓아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비통한 표정을 하고 침대 위에 엎드려 베르테르의 손과 입에 키스하였습니다. 일찍이 베르테르가 가장 사랑하던 큰 사내 아이는 언제까지나 베르테르의 입술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베르테르가 운명하자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낮 12시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침 주무관이 참석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별로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무관은 저녁 11시경에 베르테르가 미리 정해둔 장소에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유해를 뒤따른 것은 이 노인과 사내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아내의 생명이 걱정되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해는 일꾼들에 의해 운반되었으며 목사들은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